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13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어브 뉴버그의 저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몸이 완전히 녹색이고 알 수 없는 재료의 옷을 입은 소년과 소녀가 늑대 구덩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연대기 작가이자 수도원장이었던 랄프 오브 코게샬이 12세기에 쓴 저서에도 이 비슷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이면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같은 시기에 두 명이 썼다.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녹색이라는 게 좀 이상하고 또 표현 중에 알 수 없는 재료의 옷이다 어허. 라는 말도 독특하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1150년경 영국 서퍽주 울핀 마을에서 녹색 피부를 가진 두 명의 아이가 늑대 덫에서 발견. 남매였던 두 아이는 낯선 옷차림에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한동안 음식을 완전히 거부, 오로지 콩만 먹으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럼 뭐 인간이 맞긴 한 거예요? 1년 뒤에 남자아이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차차 적응해서 녹색 피부에서 하얀 피부로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영어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운 소녀가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내가 살던 세인트 마틴 땅은 황혼 때 말고는 해가 뜨지 않아요. 이곳에는 길을 잃었다가 종소리를 듣고 오게 됐어요. 황혼 때 말고는 해가 안 뜨는 땅이 뭐예요? 해가 안 지는 데는 있잖아. 뭐 저기 백야, 네. 이런 이제 북유럽 같은 데는 안 뜨는 데도 있어? 피부색이 외계인 말고 녹색일 수가 있나요? 해가 안 뜬다 그랬잖아. 우주. 그치. 그죠? 아, 이 정도면 누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이 녹색남매 정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주변 마을에 정착한 벨기에 플랑드르 이민자들의 자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 그렇기 때문에 영국식과는 다른 낯선 의복 차림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해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럴 아무리 수는 그래도 아무도 몰랐을 수는 없잖아. 왔다 갔다 하는데 의복을. 그리고 말 한두 마디는 또 동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비슷한 말도 있잖아. 아예 못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녹색 피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또한 녹색 피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비소 중독으로 인한 색소 침착으로 초록빛으로 보였던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비소 중독이라 해도 피부가 분명하게 녹색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뭐 녹색은 뭐 어디가 녹색이에요? 저런 거면 차라리 반점이 있었다고 하지 피부가 녹색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17세기에 이르러 녹색 남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작가 로버트 버터는 자신의 논문에서 녹색 남매에 대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우주에서 왔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기록. 거봐. 이에 녹색 남매의 갑작스런 출현이 외계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외계인을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잠시 등장해 역사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 녹색 남매. 갑작스럽게 나타난 녹색 남매는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남매의 피부는 왜 녹색이었으며 그들이 말한 해가 뜨지 않는 세인트 마틴의 땅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는요. 미스터리한 무덤과 함께 무덤의 주인을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무덤의 주인공은 그 미모가 너무도 빼어나서 경국지색이라 극찬받았던 중국 최고의 절세 미녀 양귀비입니다. 중국 역사의 뭐 대표적인 미인 아니겠습니까? 양귀비가. 근데 무덤이 왜 미스터리한 겁니까? 아하. 자, 양귀비의 무덤이 미스터리한 이유. 무덤의 위치가 다름 아닌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중국이 아닌 일본에 양귀비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양귀비의 무덤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데? 당나라 때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일본에 들어와요? 중국 역사가 기록하는 양귀비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멀리했던 당의 황제 현종. 이로 인해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은 양귀비를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피난 도중 성난 군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양귀비에게 자결을 명한 현종. 결국 756년 양귀비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양귀비가 자결을 앞둔 순간 아름다운 양귀비를 차마 죽게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옆에 있던 궁녀에게
양귀비의 옷을 입혀서 대신 죽게 했다는 게야.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양귀비는 배를 타고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까지 피신, 이후 후손까지 남기며 오래 살다가 끝내 일본에 묻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건 양귀비 시신의 행방이 미스터리하다는 건데요. 그녀가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진 중국 마웨이포에 양귀비 묘가 실재하지만 양귀비의 시신을 찾지 못해 옷가지, 장식품 등을 묻은 의관총이라는 소문이 세간에 떠돌았는데요. 정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거라면 일본에 조성된 양귀비의 묘가 진짜 그녀의 묘일 확률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진실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무덤을 파보지 않는 한. 그리고 또 하나, 1970년대 일본 최고의 스타였던 야마구치 모모의 충격 주장. 저는 양귀비의 후예입니다. 중국 양씨의 뿌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중국 내 설문조사 결과 야마구치 모모에가 양귀비의 후손이라고 믿는 중국인들이 무려 23.9%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시신이 있어야 뭐 대조를 해서 DNA를 뭐 찾거나 그럴 텐데 뭐 가능하겠어요 이게? 진실은 영원히 뭐 미궁 속이죠. 그녀의 마지막 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양국에 존재하는 그녀의 무덤 중 진짜 양귀비가 잠든 곳은 어딜까요? 1919년 약산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된 항일 비밀 결사 단체 의열단. 그런데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던 의열단원 중 헝가리인 마자르란 인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에 의열단에 헝가리인이 있었다고요? 네. 아니 항일 투쟁에 왜 헝가리인이 들어오죠?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요. 만약 마자르 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장 독립운동을 지향했던 의열단에게 가장 중요한 투쟁의 수단은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발탄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때 의열단 앞에 나타난 폭탄 제조 전문가 바로 마자르였습니다. 내 기술이 조선의 혁명운동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동참하겠어. 마자르는 암살용, 파괴용, 방화용 등 각종 고성능 폭탄을 제조. 그리고 서양인이었던 마자르는 비교적 일제의 감시를 피하는 데 유리했기에 폭탄을 운반하는 위험한 역할까지 맡으며 의열단의 의거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니 의열단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쵸. 너무 생김새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건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도움을 줬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정체가 그분의 정체가 뭔지가 궁금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자르는 원래 타국에서 독립운동가 이태준과 인연을 맺었고요. 자신의 폭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의열단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었다는데요. 그런데 마자르가 의열단에 합류하기도 전에 이태준이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자르는 수소문 끝에 의열단과 접선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맹활약했습니다. 와. 죽음까지 감수했던 그의 선택. 그 이후로는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약속 혹은 조국 헝가리와 유사했던 식민지 조선을 안타깝게 여겨서요. 의열단의 항일 투쟁을 응원했던 게 아닐까 추측만 할 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 마자르라는 그의 이름조차 가명으로 추정.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 후에 그의 행적이나 신상 또한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속여가면서 자기랑 관계도 없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감사한데도 지금 이제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조선을 위해 목숨 걸었던 파란 눈의 폭탄 제조 전문가 마자르.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 하면 흔히들 수공으로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의 명장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 외에 다른 거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을지가 성이죠. 네. 을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압니다. 살수대첩 말고 아는 게 없죠. 진짜 없어. 실존인물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그래가지고. 기록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 을지문덕 장군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또 언제 어떻게 죽었고 심지어 을지문덕의 이름은 맞는지 관직명인지
미스터리 그 자체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살수대첩에 대한 기록만이 후대에 작성된 삼국사기 열전의 을지문덕전과 1931년부터 연재된 심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자세히 등장할 뿐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을지문덕은 그 계보가 상세하지 않다로 미스터리하게 시작합니다. 612년 고구려 영양왕 23년 수나라는 당시 100만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거짓 항복 작전을 반복하며 수나라 군사들을 지치게 만들었고요.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 여수장 우중문 시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30만 별동대를 살수 지역으로 유인한 뒤 항복하는 척하고 안심시켜서 때가 되었다. 공격하라!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는데요. 하지만 살수대첩을 끝으로 613년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시까지 기록에 있는데 왜 역사에는 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명장인데 그러니까 저 기록만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건가요? 혹시 을지문덕 장군이 반역했던 게 아닐까요? 아, 그런 추리도 있습니다. 영양왕 입장에서는 무섭거든. 어. 을지문덕 장군의 미스터리한 행적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제기했는데요. 을지라는 글자를 두고 과거 만주, 몽골에서 거주했던 선비족 중에 을지 씨와 비슷하다며 선비족 계통의 귀화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혹자는 연개 소문의 쿠데타 이후 반대편에선 을지문덕 장군이 기록 말살형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지.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긴 내 얘기만 남겨놓고 그 장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써놓은 거네. 다 지워버린 거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남겨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수대첩 이거는 뭐 어떻게 빼박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음. 을지문덕 장군 덕분에 이겼다는 거. 나라를 구한 명장 을지문덕. 우리가 모르는 역사 속 그의 다른 삶은 어땠을까요?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우리는 그간 정신병력을 앓던 반 고흐가 자신에게 총을 겨눠서 자살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90년 7월 27일 프랑스의 한 농촌 보리밭에서 들린 총성. 그런데 그 총은 과연 반 고흐가 스스로를 저격한 게 맞을까요? 어쩌면 타살일지도 모른다면요? 아니 근데 뭐 반고흐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건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부터 반고흐 죽음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흐 죽음이 미스터리한 첫 번째 이유, 목격자가 없다. 분명히 총성은 엄청난 괴음을 내는데 당시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수상하지 않나요? 또한 당시 증언에 따르면 고흐는 자신의 왼쪽 가슴을 쏜 뒤 여관으로 다시 돌아가 약 30시간 동안 고통을 겪은 끝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굳이 죽기로 결심을 했다면 힘겹게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 더군다나 고흐가 자신에게 쐈다고 추정되는 그 총, 마치 누군가 가져가기라도 한 듯 감쪽같이 사라졌다가요. 고흐 사후 75년 뒤늦게 한 들판에서 녹슨 채 발견됐습니다. 우와. 자, 그렇다면 만약 고흐가 자살이 아니라면 과연 고흐를 누가 죽인 걸까요? 야, 이것도 특이하네. 그러니까 왜 굳이 거기 와서 고통을 겪다 죽냐고. 반고흐의 죽음을 파헤쳐온 한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놀랍게도 총의 주인은 반고흐가 아니라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르네 세크레탕.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르네가 우발적으로 총을 쐈고 그대로 반고흐가 총을 맞은 것이라 추측. 이후 소년의 미래를 생각했던 고흐가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가장했던 게 아닐까 추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한 르네. 그는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요?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사건 전날 고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감을 주문하는가 하면 보리밭에 나갈 때 화구를 짊어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즉 예술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데 왜 자살을 하겠냐는 것이죠. 이게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맞아. 보통 정리를 하지 물건을 더 사진 않잖아요. 그죠? 고우에게 박힌 총알 한 발, 고우의 죽음에 얽힌 진실 무엇일까요? 그 총알은 누구의 손에서 발사된 걸까요? 병자호란 직후의 조선시대,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민심이 더욱더 흉흉해지게 된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어젯밤에 옆집 돌쇠가 죽었다며? 아유, 끔찍해라. 아니 대체 몇 명째 죽어나가는 거야? 사람들의 잇따른 죽음에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다름 아닌 귀신이었습니다. 의병장 조경남이 기록한 난중잠록에 따르면요. 인조 15년 7월 한양에 요귀의 변이 있어 밤마다 임가에 소리를 내며 출입하며 사람들이 가위에 눌려 죽는 일이 많았다. 회회 하는 소리를 낸다는 일명 회회 귀신이 출몰. 이는 난리에 죽은 원통한 귀신들로 주로 비 오는 밤에 나타나 사람들을 가위에 눌리게 죽인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한양에 이어 삼남 지방까지 그 피해가 확산. 조선 각지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회외 귀신에 대한 공포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야, 이거 뭐 그냥 소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가위에 눌려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정말 귀신의 소행인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회외 귀신을 단순 괴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연쇄 사망.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살인을 회외 귀신 괴담으로 포장해 실체를 감췄던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드는데요. 이에 민심이 소란스러워지자 실제 조정에서도 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의금부가 조사에 착수. 위령제를 지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사람들의 공포심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이에 한간에서는 회회의 귀신 괴담은 조정에 불만 있는 세력들일 겁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이 나라 망하라고 괴담을 유포한 거죠.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뭐 지금처럼 무슨 과학 수사나 뭐 CCTV나 이런 게 발달하기 전에 뭐 검시관은 있었겠지만 뭐 얼마나 정확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잇따라 죽어나갔던 공포의 회외 귀신 소동. 그 괴담의 이면에는 귀신을 앞세워 자신의 죄를 감추려했던 악한 살인자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